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번에는 아주 멋진 배경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명상마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끝내주는 경제 특별편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또 특별한 손님도 한번 모셨어요. 저하고 같이 진행해 주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 강원도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광재 의원님 오면서 제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 찻집에 가니까 찻집 사장님하고도 친하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도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강원도민들이 저를 아마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 함자 때문일 거예요. 저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원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네.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죠. 네, 전 강원도지사셨고 강원도 지역구에서 또 국회의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 우리의 주빈 손님하고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작가가 다 똑같은 작가가 아니고 문학사의 이름을 날려야 된다. 네, 우리 조정래 선생님은 족탈불급의 책의 판매 부수인데요. 제가 원로와의 대화에서 한 10년 전에 만남했었는데 그때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고 시대를 개척하는 사람이고 시대를 고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와닿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네, 그러면 그 주인공 조정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조정래 선생님, 지금 여기 강원도 월정사에서는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여기가 지금 강원도와 평창군이 마련해주고 터를 월정사에서 내서 제가 글을 열심히 쓰라고 집필시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조정래 선생님 집필실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요. 우리 세대는 뭐니 해도 조정래 선생님, 조정래 작가님 하면 이 책. 네, 견백산맥 아닙니다. 좀 한자 많이 안 쓰셔서. 태백산맥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구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우리의 역사 이야기,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책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 현안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광재 의원님. 참 이 태백산맥 당시에 이게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한 소설이었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 불신 검문에 걸려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들고 다니다가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전 국민의 결국은 사랑을 받고 우리의 대전환점을 이룬 소설이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을 쓰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문학에서 평론가들이 동시에 내려온 정의가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본류와 원류는 분단 문학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단, 극복 문학이어야 한다. 극복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이 극복이란 말을 일반인은 잘 모르죠. 그냥 사전적 용어로 하면 넘어간다. 어느 선을 넘어간다는 게 극복인데 분단을 극복한다? 굉장히 수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극복해? 분단을? 분단은 반공주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반공주의를 넘어가라 소리잖아요. 그러면 반공주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국가보안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반공주의를 넘어가면 바로 처단한다. 이력 표현물, 간첩죄 뭐 다 해서 따져서 무기, 부도,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걸 넘어가란다? 평론가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말만 하면 돼. 그 군단을 극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작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가. 그게 현실 속에서 현실을 돌파하고 역사를 재창조한 임무가 작가한테 주어진 것이 그 대목에서. 민족사를 짊어지고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백산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반공주의가 말하고 있는 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는 빨갱이다, 악마다, 흡혈귀다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반교육을 시키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유교가 되면 포스터를 그리고 글짓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 때려잡자 김일성이 구호였어요. 빨간 걸로 그려놓고 이런 엄혹한 세월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라고 참 막막한 이야기죠.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분단 극복하는 이야기는 불구덩이 속에 솜 이불을 짊어지고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가라 소리예요. 그래서 너 죽으면 죽고 살아나오려면 살아나와 봐. 너 살아나오면 그 업적을 문학사가 받아들여서 수용해 줄 거야. 그게 작가들한테 주어진 역사 업무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분단을 극복 못했어. 그러므로 반공주의가 국가보안법이 허용한 법인 내에서의 문학일 뿐이야. 반공문학일 뿐이야. 소리예요, 이게. 민족 통일로 가려면 그것을 넘어가야 돼. 소리거든요. 근본은 뭐냐. 북한이 남한이 똑같이 정치인들이 민족 통일, 평화 통일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악마, 흡혈교육, 나쁜 말을 다 동원합니다. 남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똑같이 미국의 괴뢰, 악당, 도당 욕 막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짐승이라고 하고 불신하는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대화는 상대방을 믿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게 대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서로 욕하면서 대화한다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욕하면서 서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먹은 분단을 이용해 먹은 상호 적대적 신뢰를 하면서 의존해온 채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서 해방을 막고 그리고 분단이 강화되면서 순환을 겪고 또 6.25를 겪으면서 더 많은 순환을 겪어버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걸 선택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해줄 때 그들이 인간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대화가 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긴 세월 동안 노력하면 평화통일이 온다는 것을 해결하는 열쇠로 저는 태백산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 사회주의자는 악마다, 짐승이다 이게 아니고 사회주의자들도 그들의 인간적인 인간성 이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예. 평화가 올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거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대에 뛰어드신 거네요. 예. 그래서 태백산맥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소설이 움직여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 독자들이 느끼게끔 거의 100가지 이상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각기 다른 사건. 아, 이랬구나. 아, 이 사람 봐. 이게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해서 끝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 맞아.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팩트 중심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보람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태백산맥을 쓰고 빨치산의 자식으로 공산주의자의 자식으로 핍박을 받아고 사회적인 억압을 계속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이 끝없이 하나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삼촌을, 우리 작은아버지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접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수백성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가. 그러니까 그 말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상처 많이 입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나한테 전화한 사람만 그렇지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보람이었고 두 번째는 6.25를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반공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젊은이들이 태백산맥에 있고 나서 아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 새롭게 역사를 보게 됐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작가로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작가라는 게 이게 시대를 아파하고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도 시대를 고발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근자의 한국의 이제 8.15 경축 행사가 결국은 둘로 나눠져 버렸고 그리고 어떤 장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는 전부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 불쾌지수를 아주 극도로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건국절 논쟁도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왜 이런 이 아픈 역사를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태백산맥은 딱 그 해방 직후 시점이지만 또 아리랑도 있고 한강도 있으시니까 사실은 통사적으로 팩트를 쭉 한번 정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광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굉장히 슬픈 건 36년 동안에 그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사육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일본 편을 들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나라인가. 지금 유태인들이 600만이 죽은 그 상처에 유의해서 각성해가지고 잃어버린 나라를 새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감히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손꼽만 건도 무슨 편드는 식으로 하면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치 부역자들은 끝까지 중남미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사형시키잖아요. 우리도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법을 강화시켜서 정확하게 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만든 친일 인명사전처럼 그 죄를 낱낱이 살펴서 처단했더라면 오늘 같은 말 절대 못 나오고 그 반민특위법을 모체로 해서 새롭게 그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거나 일본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무조건 처단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면 이런 일이 절대 없지요. 그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파가 득세를 해버렸고 그 친일파의 등에 얹혀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게 이승만이고 김구가 암살당했고 그 당시에 해방됐을 때 국민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친일파 척결이 첫 번째, 두 번째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민당이 다 지지율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한다 해놓고 못했고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하는 바람에 김일성이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서 그 북풍이 남쪽으로 불어와가지고 북한을 하는데 우리는 못해. 우리 지금 대대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위에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소작인으로 살면서 핏발렸는데 새 나라가 됐다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못 만들어?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리얼리티가 있는 생활성이 연결과 되어 있는 이 진실을 국가가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와서 새로운 친일파, 더군다나 지금 일본을 편들고 있는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자들은 친일파를 넘어서서 신종 매국노들이에요. 나라 팔먹는 놈들이라고요. 용납하면 안 돼요.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국회는 앞으로 이런 법 만들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유태인들이 처단하는 것처럼 처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 정기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저는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이 말을 통렬하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인간은 역사에서 배운다 하지만 많이는 못 배우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겪은 36년의 굴욕과 핍박, 살인, 약탈, 유리는 수백 년이 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6년의 그 역사의 아픔은 앞으로 360년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70년 지났는데 이 정신없는 자들이 나대는 이것은 역사교육의 잘못, 역사교육의 부재, 이명박 시절에 역사 시간을 줄여가지고 영어를 시킨 결과가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 되지요. 다시 회복시켜서 역사 절저하게 가르치고 우리 민족이 5천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침략을 당한 게 1000번입니다. 평균 4원이나 한 번씩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씨가 일제시대 우리는 국적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적을 강탈당했고 우리는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국적은 우리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천만에 개소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했을 때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해요. 정부 수립. 대한민국은 이미 있는데 정부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프랑카드를 붙여놓은 어머니 자료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무슨 건국절이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다 잘못된 나쁜 소리예요. 우리가 정신 착착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일제의 그 압박을 피해가지고 러시아 이런 데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만주. 근데 거기에 그 러시아에 갔던 분들이 결국은 다시 또 이 기차에 실려가지고 강제 이주해가지고 1937년 20만 명이 사시게들어 한 달 동안 겨울에 실려가면서 그때 거의 영하 15도 20도
화물열차에 실려가면서 어디로 가냐? 나와 팡 쏴 죽였어요. 왜 가냐? 나와 팡 쏴 죽였어요. 어디까지 가냐? 팡 쏴 죽였어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20만 명이 끌려가서 10만 명이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리고 타슈켄트 내렸을 때는 황무지 소금 땅. 거기에서 그들은 일구어서 소련 시절에 농사를 열심히 벼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농업 노령 영웅이 200명이 탄생한 나라예요.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고통을 당하고 오늘의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는 그들이 3세예요. 그들이 엄연히 있는데 왜 홍문도 장군을 동상을 육사에서 옮기고 그들이 사회주의자라고 욕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말하는데 우리의 독립운동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시작을 해서 국제공산당이 만들어지고 1925년에 한국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그 운동 주체가 사회주의로 옮겨갑니다. 청산리전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하룻밤 사이에 일본 전기군을 3,200명을 몰살시켜버린 그 전투는 김대중 장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홍범도 장군과 연합전선을 펴서 어랑천 골짜기와 청산리 골짜기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이룬 전투의 공이에요. 그때 벌써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을 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홍범도가 사회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김좌진만 싫고 북쪽에서는 똑같이 홍범도만 싫고 김좌진 이름 지워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분단 정권은 이렇게 민족이 공유해야 할 역사까지도 민족의 눈을 한쪽을 가려서 애군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정권의 밑만 맞도록 역사를 거짓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통일될 겁니다. 100년 후든 200년 후든 700년 후든 그때 남북한 정권은 어떻게 심판되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둘 다 민족 반역 집단이라고 심판받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홍문도 장군을 무조건 공산주의자 좋습니다. 공산주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자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자본적 사회주의, 중국식 자본주의, 중국식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왜 그걸 공산주의를 합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정권만 유지하기 편리하니까 일당 독점하는 것뿐이고 북한은 3대째 내려오는 왕조죠. 왕조. 분명히 왕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금도 공산주의를 이용해 먹고 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그 훌륭하신 홍범도 민족 투쟁을 한 이순신과 똑같은 그 계급에 올라가야 돼. 그분을 공산주의자에서 육사에서 동상을 치운다.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반국민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아마 이 한반도라는 게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분열은 주변 국가한테 어떻게 우리가 비춰질 것인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처신을 해야만 우리 운명이 비극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면은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네. 편안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원고를 쓰실 때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거의 사람을 안 만나신단 말이에요. 예. 안 만나시는 이유는 뭐고 사람을 안 만나시는데 어떻게 그런 문학적 소재를 찾고 계시나요? 제가 40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죠.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예,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말술 마시고 말술이요? 예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이 제가 상당히 센 편이에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늙기도 했으니까 소주 2잔 정도 충분하고 지금도 말술 마시고 싶으면 한 번을 마실 수 있어요. 내가. 근데 태백산맥을 쓰면서부터 딱 술을 끊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대하소설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하소설이든 간에 뒤로 갈수록 지루하다. 독서평이 감상의 첫 번째가 갈수록 지루하더라. 처음엔 재밌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아예 안 읽어버렸다. 그게 두 번째 또 그감이에요. 이것을 전 선배들이 남기고 간 건데 나도 그것이 함정이에요. 덫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돼.
어떻게 넘을까? 아, 이유가 있어. 기간이 길어가지고 20년씩 써요. 그러면 20년 쓰는 동안에 40이 시작 60대면 늙어버려. 점점 늙어져. 점점 질비해져. 집박감 떨어져. 졸려. 주인공도 헷갈려. 이래가지고 독자들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시간을 줄여. 최대한 시간을 짧게. 그 다음 두 번째. 그때는 다이아리였어요. 그때는 가서 가면 갔다 왔으면 2초에서 5초는 걸리잖아요. 여유가. 탁 눌러보면 1초면 끝나버려요.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과 나는 상대해야 된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면이 바뀌듯이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소설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의 일정량을 딱 정한다. 그래서 논문 쓰는 양을.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써야 된다. 이게 프로다. 아, 목표를 정해놓고 예, 양을 대개 쓴다. 작가들은 밤에 쓴다, 낮에 쓴다, 뭐하고 쓴다 이러는데 그건 아마추어다. 권수수 프로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듯이 작가도 프로니까 언제든지 써야 된다.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는 건데. 목표를 달성하면서 계속 써나가시는 이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왜? 술을 먹으면 먹느라고 하루가, 깨느라고 하루가, 컨디션 회복하느라고 하루가 사흘이 없어져. 내 총 진행 상황을 정해놓으니까 하루에 30매에서 35매를 써야 돼, 온 거지. 하루에. 하루에. 매일! 일일도 없이. 태백 300 쓰실 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 내에 4년 내에 5년 내에 딱 맞추는 거예요. 하루 술 먹으면 30년 날라갔어. 그 다음 수치에 술 못 썼어. 또 다시 40년 날라갔어. 컨디션 회복해서 사흘이면 3, 3원 9, 90년 날라갔어. 곱하기 10번이면 몇 번이야? 900매. 뭐 체감이 날라간 거야. 근데 이 쓰시다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온도지가 안 나갈 때 어떻게 바로 하세요? 그거예요. 네. 작가는 잘 떠오를 때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왜? 인간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누가 해야 돼, 이거? 작가가 해잖아요. 그 괴로움을, 고민을 작가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괴로워서 한잔 바로 그거예요. 술 마신다, 여행 간다, 원래 예술가는 한잔 하면서 웃기고 있네. 시상이 떠오르면 그러면 그걸 해결했냐? 술이? 아니요. 여행 갔다 오다 해결했냐? 아니요. 그걸 기피한 그것만 나한테 혐오로 남아있어. 또 새로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느니 안 될수록 벽을 바로 다가간다. 근데 하루에 35매를 못 채우시고 끙끙 매시는 날도 계셨을까요? 아니요. 아, 그래요? 시작할 때, 한 파트가 시작할 때는 15매도 되고 10매도 돼요. 근데 자꾸 가다 보면 10매, 20매 쓰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 10매밖에 못 쓴 것은 그 다음날 5매 보충. 그 다음 5매 또 보충. 해서 평균 무조건 35매. 얼마 전에 김훈 선생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런가 무조건 하루에 4시간은 앉아 있어야 한다. 책상에. 앉아 있으고 견뎌야 작가 프로가 된다. 이 말은 어떤가요? 나는 24시간 책상에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인데. 자는 시간은 침대에 누워 잤죠. 그러나 그때도 소설을 썼어요. 소설이 써야죠. 네. 어젯밤에 쓰고 그 제목이 딱, 그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딱 떠올라요. 고칠게. 그 또 뭐 고쳐놓으면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면서도 써요. 이런 말은 작가만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을 6년 만에, 아리랑을 5년 만에, 그 다음에 한강을 4년 만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술을 먹지 않았고 그 열심히 나와의 투쟁에서 이겨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보면은 그 컴퓨터를 안 쓰시고 전부 이렇게 유표용도를 지금 쓰시잖아요. 손으로 써요. 왜 그러시죠? 태백산맥이 끝나고 나니까 출판사가 컴퓨터를 사보냈어요. 해보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그때 벌써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려와요. 자꾸 이야기 길어진다. 기계의 속도에 따라 쓰다 보니까 문장에 밀도감이 없다. 문장은 여러 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는 평균 문장을 3번 생각하고 써요. 처음 떠오르는 그건 내 문장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걸러야 돼요. 또 한 번 걸러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문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 그냥 쓰면 되는 거지만 소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장의 묘미. 이것이 앞문장이 뒷문장을 끌고 뒷문장이 앞문장을 밀고 이 탄력 관계가 유지가 돼서 인물이 살아 움직이고 상황이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여기 서재 와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경제면 경제, 역사면 역사, 통계 이거 굉장히 밝으신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보니까 곳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메모 수첩이 수도 없이 있는데 저기 다해 저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수 없는 메모 수첩. 그냥 대하 소설 하나 쓰려면 뭐 역사, 경제, 철학 이런 게 엄청난 자료를 모아야 되지. 예. 네. 그래서 태백산맥의 경우는 해방 공간의 모든 것이 묻혀 있고 가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 그 당시 신문을 1950년대 신문을 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몇 년치를 뒤지는 첫 번째 일. 근데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노인네들, 경험자들 찾아다니면서 끝없이 청취하는. 좌우 상관없어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다 들어야 돼.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여순 사건 같은 것은 미국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빨갱이가 몰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의 취재. 그래서 신문, 잡지에 대한 모든 기본 자료 취재. 그 다음에 학자들이 무기험을 무릅쓰고 썼는데 진실의 10분의 1밖에 못 쓴 그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책을 100권 이상을 구입해서 다 읽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이런 기초자료를 하면서 무엇을 써야 되겠다는 주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주제를 향해서 이것들을 벽돌 쌓듯이 쌓아 올라가다 보면 1차적 구성되고 2차적 구성되고 해서 소설을 쓸 때까지는 5차, 6차의 구성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장면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3년, 4년 걸리죠. 그리고 쓰는 시간만 한 3, 4년. 그래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만 20년 동안 쓴 거죠. 20년이요.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고 있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정리할 때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10권짜리 책을 쓰는데 어떻게 거기 등장인물만 해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되기도 네. 할 텐데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 구성 노트 같은 걸 적지 않으세요? 구성 노트는 없고요. 자료를 모을 때 중요한 자료들을 다 이제 수첩에 정리하죠. 저런 수첩이 다 그 이런 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정리한 것들을 작은 수첩에 네. 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엮어지잖아요. 그게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단편을 쓸 때부터 구성 노트가 없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가지고 쓰는데 그 습관을 하다 보니까 장편도 그렇게 쓰게 되고 대하소설까지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저는 이렇게 대하소설 태백산맥 그러면 큰 영상이 떠오르고 거기에 조그만 영상이 수백 개가 다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소설을 쓸 때 전부 엮어서 나가는데 신문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독자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데 믿어라. 그 사실이니까. 그 장면이 다 이렇게 예. 떠오른다는 예. 말씀이시죠. 자,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거는 국가에 대한 질문인데 예.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발하는 책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실명으로 막 등장하기도 예.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쓰시면서 우리의 국가,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향해서 수천 년간 철학이 발생했다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정치학이 결국 여기까지 와게 됐을 텐데 이렇게 살기 힘든 대한민국 이 국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지만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것은 선거 때만 주인이고 선거 끝나고 노예가 되는 것은 세계 사회학자들이 이미 규명해 놓은 바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존재도 꼭 필요해요. 왜? 우리가 나라를 잊어버린 다음에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그때 국가가 얼마나 절절히 필요했던가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과연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은 평화시대에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 세금을 뜯어가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 인류사 4, 5천 년 동안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물음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무엇인가 답이 없듯이 국가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도 답이 없어요.
톨스토이는 단적으로 말했어요. 국가는 폭력이다. 저는 그 말에 반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폭력이 아니려면 슬기롭게 정치인들이 잘해서 국민이 신뢰를 100%를 못 얻어도 90% 얻어서 핀란드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90% 신뢰를 줘요. 핀란드는. 대한민국은 17%밖에 안 돼요. 네. 끔찍한 겁니다. 국회가 제일 낮아요. 계속 쌈박질만 하고 국민을 위한 법 통과시키고 하는 거 다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러운 땅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가기 위해서 뭔가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욕구 때문에 천년의 질문을 썼습니다. 취재를 해놓고 작가는 취재의 평균 30%밖에 못 씁니다. 취사 선택해서 나머지 다 버리죠. 그런데 천년의 질문 경우는 취재를 해놓고 아마 한 15% 썼을까요? 소설로 쓰면 큰일 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 대한민국 다 망해버려요. 그냥. 청와대 부패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하면 난리 나겠더라고. 검찰, 법조인들의 비례, 국회의원들의 비례 다 쓰면 이 나라 망해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이지 정치가 있는 나라는 다 그래요. 그래서 야, 국가는 또 하나의 필요하기다. 그래서 천년의 질문을 쓰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가 있었잖아요. 시민단체 100개를 참여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그들이 1000만 명이 움직여버리면 정치인들을 꼼짝 못해. 그 100개의 시민단체가 앞으로 출마자들 전부 서약해. 아니면 내일 다 낯선운동 시킬 거야. 100개의 시민단체가 한 덩어리를 뭉친다면 이 나라 된다. 그리고 외국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우리가 선망하는 유럽 제국들은 400년 동안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진국을 만들었고 그들은 국민이 시민단체를 최소한 10개에서 15개까지를 지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정치를 하는 일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럼요. 다만 그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구독 정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분은권이 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배지 달고 나면은 야 우리 신분은권 어디 갔냐? 찾아볼 수가 없네 이게. 다 바쁘대 그냥. 그때 모든 활동을 감시도 하고 도와도 주고 이런 구독 정치 시대가 열리면 어떨까? 제가 선생님 천년의 질문을 보면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진화를 시켜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개념, 시민단체 가입해서 회비 내는 것처럼 구독료를 내고 그걸 정치인하고 연결해서 시민단체의 의제를 그렇죠. 법으로 만들고 해서 사회를 직접 바꾸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 저는요, 천년의 질문을 쓰면서 아주 순진무구한 그리고 바보 같은 꿈을 꿨어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0원씩만 내는 1000만 명이 동원되면 100개의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 이 나라에 평화혁명이 일어난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것은 멍청하게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는 국민을 가장 무시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은 뭉쳐서 외치는 국민을 제일 무서워해요. 서양은 뭉쳐서 외치는 걸 잘하는 시민혁명을 거친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어서 작가가 꿈꿨던 평화혁명이 일어날 꿈은 영원히 깨져버리고 끝났다. 네, 국가란 무엇인가 필요하기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톨스토이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는 또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국가와 정치가 국민들의 편에 쓰는 방법은 뭘까요? 이 중국의 한 정치인의 얘기인데 천하는 천하의 것이고 천하의 문제를 풀려면 천하가 모여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풀려면 대한민국 모두에 함께 모여서 풀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년의 질문이 남긴 이야기가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네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끝없이 하지요. 제가 얻은 답은 모르고 한 번 살지 알고 두 번은 못 사는 게 인생이다.